시사의 스위치를 켜다 따뜻한 시사온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의 신 한동대학교 주재원 교수와 함께하죠.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죠. 그러게요. 지금 4월인데 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정말 이상 기후가 맞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여름이 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도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오늘은 개헌과 관련된 내용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뭐 나라가 좀 어수선하니까 날씨도 좀 어수선한 것 같죠. 네. 이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큰 또 한 번의 이제 정치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네. 정치권에서는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를 뜯어고치는 이 헌법 개정, 즉 개헌이 네.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또 대선과 맞물려서 후보들이 앞으로 또 많은 이 개헌과 관련된 입장들을 또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최근 이슈가 되기도 했고 또 향후에도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다분한 이 개헌이 무엇인지 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탄핵 국면에서 정치권에서 뭐 간간히 개헌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또 지난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식적으로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다가 다시 대선 이후로 미루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예. 도대체 개헌이 뭐길래 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주세요. 개헌은 말 그대로 이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죠. 네. 헌법은 한 나라의 기본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이기 때문에요. 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헌법도 변화가 필수적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왜 헌법이 중요하냐?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권력 구조를 정하고 또 이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이 역할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1987년 개헌 이후에 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이 되면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오늘날과 같은 민주적 권리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은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음. 이러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도입된 것이 바로 1987년 개헌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권위주의 정권을 또 경험했었고 소위 이제 그 전두환 정부 당시에는 이 체육관 선거라고 해서 네. 국민 대의원단을 뽑아서 그 대의원으로 뽑힌 사람들 일부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선거를 치렀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처럼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절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게 개헌이고 또 헌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또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개헌의 역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48년 이 제헌 헌법이 이제 그냥 최초의 헌법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7월 17일이 제헌절 아닙니까? 이제 제헌,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했다는 뜻이죠. 그 제헌 헌법 이후에 총 9차례의 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주요 이제 헌법 개정을 보면은 1960년 4.19 혁명 이후에 이 이승만 독재 정권의 종식을 선언하고 의원 내각제로 전환했던 게 바로 3차 개헌이었고요. 이후에 1972년 유신 헌법이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라는 또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특히 오늘날의 지금 헌법 체계는 1987년 개헌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이 1987년 개헌은 6월 민주항쟁이라는 이 국민적 저항 끝에 네. 이루어졌고 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즉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도록 하는 직선제죠. 그리고 임기 5년의 단임제를 도입을 한 겁니다. 네.
이를 통해서 이제 독재의 재발을 막고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네. 하지만 이후에 40년 가까이 우리 헌법에 지금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정치권에서는 좀 주기적으로 개헌 논의가 계속 있어 왔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또 선거철이 되면은 항상 여지없이 네. 개헌 논의가 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987년에 개헌 이후에 지금 40년 가까이 멈춰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근데 우리 사회는 좀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도 또 계속해서 개헌에 대한 요구도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개헌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대통령의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개헌에 대한 요구가 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이제 2007년 이 참여정부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한 권력 구조 재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개헌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또한 2018년 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구성이 됐고요. 음. 이때 이제 개헌의 주요 골자 중에는 이제 지방 분권과 네. 이 기본권 확대 등으로 이제 좀 폭넓은 개헌안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결국 여야 간의 이제 의견 차이로 음. 무산이 되고 말았죠. 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또 개헌 이슈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1987년 이후에 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임기 말에 본인이나 가족들의 부정부패 혹은 뭐 권력 남용, 이와 같은 문제로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감옥으로 가거나 음. 혹은 탄핵을 당하거나 하는 이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이 현행 대통령제의 취약성 때문이다라고 보는 이제 시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소위 이제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이 한국의 대통령은 한 사람에게 집중된 권한이 막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막강한 권한이 국가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제 높아져 온 거죠. 실제로 보면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공직이 약 7천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내가 임명할 수 있는 공직자가 7천 명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포함하면 대통령 한 사람이 약 18,000여 개에 달하는 공직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되는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제의 어떤 그 권력 집중 현상을 막고 네.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 대통령 중임제나 혹은 의원 내각제 네. 또는 프랑스와 같은 이원 집정부제 도입이 이제 주로 거론이 되는데,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최근에는 이 지방자치의 또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분권 확대와 주민 참여의 제도화를 헌법에 명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현재 거론되는 개헌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 현행 5년 단임제를 이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건데, 네. 이제 미국이 대표적인 4년 중임제 국가 아닙니까? 네. 그죠? 그래서 4년 대통령을 하고 나면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은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4년을 더 할 수 있고, 네. 4년 하고 못했다라고 판단되면은 이제 4년만 하고 그만두는 거죠. 네. 왜 4년 중임제냐? 첫째, 5년이라는 시간은 무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못하는 정부면 4년만 하고 음. 잘하는 정부면 이어나가서 8년을 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첫 4년 동안에는 이제 레임덕이 발생하지 않는 그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이죠. 네.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국정 운영의 동력이 확실히 생긴다는 겁니다. 하지만 4년 중임제라는 제도 자체만으로 이 정치적 권력 분배가 이루어지긴 어렵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에 네. 이 개헌안은 상당히 꼼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중요한 게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과연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서 이 개헌이 현실적으로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이 정치적 위기가 이 사실 이제 국민적 요구와 결합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좀 개헌을 하기에 적합한 음. 타이밍이다라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라고 음. 보고요. 개헌을 위해서는 이제 국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어야 하고 또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개헌 논의가 무르익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음. 것이 대부분의 어떤 정치 평론가들의 지적인데 네. 따라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가 되지 음.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정권을 잡은 쪽은 항상 개헌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정권을 잡고 음. 나면 본인이 좀 이제 이슈의 중심에 서고 싶잖아요. 네. 근데 개헌에 대한 이슈를 꺼내는 순간 이 개헌이라고 하는 이슈가 모든 정치적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음. 하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쪽에서는 개헌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지 않죠. 네.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지금까지 40년 음. 동안 개헌이 이루어지지 못한 건데 현재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개헌 이야기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은 각 정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는 경선이 끝이 나면은 곧바로 개헌 이슈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때 각 후보들이 어떤 개헌에 대한 청사진을 갖고 이에 음. 상응하는 공약을 내세울지를 보는 것도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의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음.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정치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음.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지금 한국 사회 이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에 대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당위성 너머에 이 집중된 권력의 분배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이고 다음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헌법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헌 개헌은 헌법을 바꾸는 건데 그만큼 아주 중요한 일인데 이걸 또 정치적인 유불리로 따져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온 주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